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은 7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내 말 안 듣는 러시아 박살나겠어 하고 지금 러시아로 들어갔어요. 20일 만에 끝날 줄 알았더니 러시아 애들이 뒤로 막 빠져요. 전투도 안 하고 빠지면서 나폴레옹 군이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루트를 다 박살내고 불태우고 우물에 독 타고 빠져요. 그러면서 러시아 기병대들, 말 타고 다니는 기병대 빠르죠. 보병보다는 기병대를 이용해서 러시아 대군의 후미 뒤쪽을 치고 빠지고,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쏘고 빠지고, 후미를 공격하고 빠지고, 후미를 공격하고 빠지고. 이러니까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폴레옹의 대군들이. 뭐야, 분명히 내가 어느 지역 우리 도착하면 여기 먹을 거 있다고 하는데 먹을 거 다 불타버리고, 야, 물 없냐? 야, 여기 우물 우리가 먹기로 했는데 우물 먹은 애체 죽었어. 독 탔나 봐. 이런데 막 뒤에서 막 러시아 기병대가 와서 찌르고.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외국 용병들부터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외국 프랑스군 말고 외국 용병들은 자기들이 목숨 걸고 여기 싸울 필요가 없거든. 자기는 돈 벌고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슬슬 도망가요. 외국 용병들이요. 어쨌든 간에 나폴레옹은 전진 계속 전진합니다. 자, 6월 달에 출발했는데 9월 7일 날 모스크바 서쪽에 있는 보로디노에서 처음으로 양국 군대가 처음으로 격돌을 해요. 빵! 지금 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 모스크바 외곽 지역이에요. 서울로 치면 한 약간 뭐라고 할까, 일산 정도? 거기에 있는 보로디노란 지역이 있거든요. 모스크바 외곽에. 거기서 처음으로 격돌을 벌이는데, 러시아군은 전통이 이런 게 있어요. 죽기 전에는요, 깨끗한 속옷을 갈아입고 전투에 나가고 죽는다고 해요. 이 전투, 보로디노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전투 시작하기 전에 다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고 전투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즉, 가서 죽자, 나라를 위해 각오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러시아군도 양쪽 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이 보로디노 전투에서요. 나폴레옹의 프랑스군도 많이 사망을 하고 러시아군은 물론 더 큰 전사자가 나고, 그러면서 일단 나폴레옹군은 약이 바짝 올랐겠죠. 지금 뭐야 이거, 드디어 우리랑 한판 진짜 붙네. 그렇게 전투가 끝난 다음에 러시아군은 또 뭘 했냐면 모스크바를 버리고 퇴각을 합니다. 나폴레옹은 진짜 승리한 줄 착각했어요. 봐라. 겁먹고 저거들 모스크바 지금 포기하고 가네. 야, 들어가자.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 들어와요. 군대를 이끌고. 그러면서 당시 러시아 황제가 알렉산드르 1세 황제였는데, 알렉산드르 1세 황제도 도망을 가요. 모스크바를 비웠어요. 항복을 요구합니다. 어이, 알렉산드르 1세 러시아 황제, 난 나폴레옹인데 항복하라. 항복하라고 하면 바로 항복할 줄 알았거든요. 무시해요. 일시판에 분명히 내가 카톡 보냈는데 확인 안 하고 대답을 안 해? 또 보내. 카톡! 항복하라. 일사라죠. 대답이 없어요. 다시 카톡! 항복하라. 일십. 이 자식이 확 그냥 일부러 그런 거래요. 일부러. 그러니까 알렉산드르 1세는 뒤로 후퇴하는 전술이에요. 지금 계속 나폴레옹 군대를 러시아 땅 안에 잡아두려고요.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에 들어와 있을 때 모스크바에 대화재가 발생해요. 모스크바 시내의 70%가 다 잿더미가 되는 엄청나게 큰 화재였습니다. 이것도 러시아군의 청야 작전이었어요. 다 러시아군이 일부러 자기들 도시 모스크바를 불지르고 뒤로 빠진 거예요. 왜? 나폴레옹 군에게는 뭐든지 먹을 거든지 줄 수가 없다. 나폴레옹이요, 나중에 기록에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이 자기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 불이 났잖아요. 그 화재 장면을 보고, 불 나는 걸 보고 어떻게 기록을 남겼냐면, 내가 태어나서 본 장면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었다 라고 기록을 남겨요. 그만큼 대화제였어요. 나폴레옹 이제 안달난 거예요. 지금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나폴레옹이 보고 가장 무서운 장면이었던 대화제를 본 거 아니에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 나폴레옹이. 그래서 계속 지금 욕을 해요. 욕을 한 게 아니라 요구를 해요. 야, 빨리 러시아 황제한테 항복하라고 얘기해. 황제가 자꾸 일십하는데요. 저거죠. 드디어 똑같죠, 여러분들. 이 소리만 들어도 제 입술로 낸 거거든요. 와, 겨울이야. 감기 조심하세요. 판콜레이 그냥 바로 이제 그 광고가 생각나는데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나폴레옹이 아직까지 모스크바에 있을 때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어떤 장군이 지켜준다? 빙고, 동장군이 지켜준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러시아의 동장군 겨울이 닥친 거예요. 울랄라, 나폴레옹 알프스를 넘을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모스크바, 여러분,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가봐요, 겨울에. 그러면 입김이 얼어서 뚝 떨어진다니까요. 그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공포의 추위가 닥친 거예요. 동장군.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안 되겠다, 다음에 또 오자 해서 결국에는 1812년 10월 19일 날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가자! 추워라. 다음에 또 오자! 그러나 이미 그 무시무시한 겨울 한복판에 들어왔습니다. 다 얼어 죽어요. 후퇴해가지고 다시 프랑스 땅 안에 돌아온 군사가 20만 명밖에 안 됐다고 하죠. 50만 명이 다 얼어 죽습니다. 진짜로. 기록에 따르면 어느 정도였냐면요. 얼어 죽은 전후 같은 프랑스군 시신이 꽁꽁 얼었겠죠. 그거를 의자처럼 앉아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모닥불을 쬐었다. 이런 기록도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얼어 죽었으면. 나폴레옹 인생 최대의 위기에 닥칩니다. 70만 명 끌고 갔다가 50만 명 다 죽이고 온 거잖아요, 지금 나폴레옹이. 이때 유럽의 경쟁자들은 이때다. 지금 나폴레옹 최대의 위기인 이때 프랑스를 박살내자. 유럽 대연합 반프랑스 동맹을 만든 다음에 나폴레옹과 일전을 준비합니다. 나폴레옹 50만 명을 다 얼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원령을 내려요. 동원령은 뭐냐? 동원 참치를 먹는 영이 아니라 군대에 징집하는 거예요, 병사들. 근데 이미 젊은 남자들은 없어요, 프랑스에. 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좀 무리한 징병을 해요. 남자들 17세 청년들, 17세 이상 청년들은 다 군대에 들어와라. 전쟁 가면 죽을 게 뻔하니까 일단 뭐 결혼을 하면은 일단 열외시키고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결혼할 여자가 없어가지고 당시 이제 그 프랑스 젊은이들이 군대 안 가려고, 이건 기록에 있는 거예요. 70세 할머니랑 결혼하고 막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일단 결혼하면은 약간 열외 시켜주니까. 그리고 당시 이제 나폴레옹 그 군대 안 끌려가려고 생이를 벤치로 뽑아버렸대, 남자들이요. 왜 이를 뽑냐? 당시 총이요, 머스켓 장총이라고 해서 뭐냐면 화약을 장전한 다음에 총알을 집어넣고 짝대기로 꾹꾹꾹꾹 다진 다음에 빵 쏘는 거였거든요. 화약을 장전하기 위해서는 종이 봉지 안에 있는 화약을 이로 종이 봉지를 뜯은 다음에 그 화약을 총구 안에 쏟아 넣고 쏘는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이가 없으면은 종이 화약 봉지를 못 뜯어요. 그래서 일부러 생리를 뽑았어요, 젊은이들이. 나 이 없다. 나 군대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나폴레옹이 뭘 했냐면, 전쟁은 다 돈이에요. 엄청나게 또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강제로요. 이러니까 나폴레옹, 한때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원수로 보겠죠. 특히 기성세대들, 네? 자식들을 전쟁터로 보내게 된 부모님들은 격분을 합니다. 나폴레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연합군이 일제히 이제 프랑스를 공격하면서 운명의 1814년이 왔습니다. 파리까지 함락 직전에 오는데, 당시 이제 그 프랑스군이죠. 프랑스군 사령관들이 이제 나폴레옹이 보낸 편지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뭐라고 남아있냐면, 지금 무기고에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식량도 하나도 없습니다. 파리는 지금 폭동 직전입니다. 이런 글을 나폴레옹에 보냅니다. 실제로 파리가 폭동 직전까지 가요. 황제 몰아내자! 황제 몰아내! 지금 대륙 봉쇄령은 아직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도 피해를 봤지만 더 큰 피해를 본 거는 대륙 국가들이에요. 프랑스 경제도 지금 그 대륙 봉쇄령 때문에 거덜이 나 있는 상태인데 뭐야? 이제 전쟁까지 져? 겨우겨우 전쟁 이기는 그 맛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전쟁까지 져? 그리고 또 지금 남아있는 첫째 아들도 끌려가서 죽었는데 둘째 아들까지 내놓으라고? 우리 아들 또 죽이려고? 참네. 나폴레옹 물러나라! 나폴레옹 물러나라!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등등 연합군은 결국에 기어이 파이널리 파리를 함락시킵니다. 자, 나폴레옹은 일단 항복 그 협상을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요구를 해요. 황제 자리만 유지하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연합군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봐주겠다고요? 연합군 측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웃기지 마라. 무조건 너 하야.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라. 해요. 실제로 프랑스 지휘관들이 나폴레옹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뭐였냐면, 폐하, 이제 다 끝났습니다. 포기하십시오. 파리를 모스크바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저항하면은 모스크바 기억나시죠? 나폴레옹이 러시아 그 점령하러 갔을 때 모스크바가 다 타버린 거. 얼마나 그 화재가 심했으면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남기셨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본 광경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광경이었다. 폐하, 그만 내려오십시오. 이 아름다운 도시 파리를 모스크바와 같은 잿더미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나폴레옹은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스스로라기보다 강제 퇴위당한 거죠. 1814년 4월 6일 나폴레옹은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옵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등. 그리고 이제 어디로 쫓겨나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엘바 섬으로 쫓겨나는데, 엘바 섬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뭘 하신다고요? 그렇죠.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바 섬이 어디냐면은 이탈리아 반도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폴레옹의 고향인 코르시카 섬 근처에 있는 조그만 섬이거든요. 이탈리아 땅이었어요. 그 엘바 섬으로 쫓겨나는데 연합군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요. 나폴레옹을 우리 원래 고향인 코르시카로 보내버릴까? 원래대로 돌아가라고. 나 돌아갈래! 돌아가. 코르시카로. 그런데 약간 우려가 있는 거예요. 코르시카 섬은 꽤 커요. 그래가지고 코르시카로 돌아간 나폴레옹이 거기서 다시 세를 불려가지고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르시카 섬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섬인 엘바 섬으로 쫓아버리는데, 그래도 약간 대프랑스 제국의 황제였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쫓아보는 게 아니라 명목상 엘바 섬의 군주, 엘바 섬의 통치자로 그냥 보냅니다. 근데 말이 통치자지 그러기에는 너무 작은 섬이었어요. 여보시오 나폴레옹, 그래도 그 엘바 섬 조그만 섬에 군주 통치자 하니까 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최고가 그거니까. 그래서 엘바 섬으로 가요.
그런데 다음 해인 1815년 2월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뭐냐?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배 타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엘바섬을 탈출하려는 계획을 나폴레옹의 엄마가 미리 알았대요. 그래서 엘바섬으로 가서 아들을 말렸대요. 아들아, 그래, 미친 짓 하지 마라. 그냥 여기 나름대로 이 날씨도 좋고 이런 엘바섬에서 그냥 말년 편하게 살면 안 되겠니? 했더니 나폴레옹이 어머니 그건 아닙니다. 권력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맛보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마약 같은 것인지 권력인데, 그래서 조그만 엘바섬에 처박혀가지고 만족하겠어요, 나폴레옹이. 어머니가 말리는 걸 뿌리치고 다시 배 타고 프랑스로 대륙으로 돌아가요. 마침 그 나폴레옹이 그 유럽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나폴레옹이 이제 끌려나서 이제 엘바섬으로 간 후에 연합국, 그러니까 무슨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등등이 이 패전국인 프랑스를 어떻게 처리할까 회의를 한 1년 넘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그 비엔나, 빈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승전국들의 이제 황제 또 왕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 1814년 나폴레옹이 끌려난 해부터 다음 해 1815년까지 무려 2년 동안 회의를 했어요. 2년 동안. 나폴레옹이 박살낸 유럽을 우리가 어떻게 복구를 할 건지, 패전국인 프랑스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 모여라. 승전국들 모여라. 회의합시다. 이걸 역사에서는 빈 회의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이 회의지 거의 난장판 파티였어요. 난장판 파티. 왜 프로이센이 왜 그 땅을 먹으려고 해? 그 땅은 우리 오스트리아가 먼저 찌뽕한 땅이야. 프랑스 거기 그거는 우리 오스트리아가 갖고 갈 테니까 프로이센에 손 떼. 뭐야? 아니야. 우리 프로이센에 갖고 갈 거야. 지그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조금이라도 땅을 더 얻으려고. 여기가 지금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빈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회의 주최국인 오스트리아가 딱 보고 있다가 회의가 오스트리아 쪽으로 좀 안 풀리고 불리한 쪽으로 흘러버리면 분위기가 바로 파티를 열어버려요. 붕짝붕짝 붕짜자 붕짝 내 박자 속에 오스트리아도 살고 프로이센도 살고 프랑스만 망했네. 진짜로 여러분은 지금 빈 회의라고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왕 복장을 한 사람이 춤추고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매일매일 회의는 안 하고, 그러니까 2년 동안 하죠. 매일매일 회의 좀 한답시고 모여가지고 자자자 무슨 회의는 회의야. 춤추고 놉시다. 뿡짝 쿵짜자 뿡짝. 그러니까 유럽이요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나폴레옹은 이미 엘바섬으로 끌려간 다음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럽 난장판을요. 회의를 했는데 저것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장판. 이 소식이 엘바섬에 유배돼 있던 나폴레옹 귀에 들어간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아직도 승전국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내가 가서 다시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엘바섬에서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프랑스에 상륙을 해요. 당시 프랑스는 뭐 허수아비 왕? 그렇죠. 허수아비 왕. 그 연합국 승전국에서 대충 앉혀놓은 루이 18세가 대충 통치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요. 프랑스는요. 나폴레옹이 프랑스에 상륙하자마자 루이 18세의 군대를 딱 만났겠지요. 그때 나폴레옹은 루이 18세의 군대에게 이런 말합니다. 병사들이여! 그대들의 왕이 아니에요. 그대들의 황제가 여기 있다. 너희들 눈 앞에 서 있다. 그래, 너희들이 황제를 쏘려면 쏴봐라. 어서 쏴. 난 너희들의 황제다.
그 늠름한 모습에 루이 18세의 군대가 대거 나폴레옹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그렇다. 우리의 황제께서 저기 서 계시다. 황제폐하! 그래도 한때 이 유럽 대륙을 호령을 했던 군인들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지금 프랑스 군인들도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한때 그 유럽 대륙을 통치했던 프랑스가 지금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한테 지금 뭐 거의 지배를 당하고 왕은 허수아비 왕 루이 18세 뭐 앉아 있고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딱 나폴레옹이 앞에 있으니까 그래 붙자 우리 황제 만세 다시 돌아온 황제에게 환호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무슨 노래 가사인데 다시 돌아온 그댈 위해 유지아 노래군요. 그런 훌륭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당시 이제 그 왕이 루이 18세였어요. 루이 18세는 누구냐면 루이 16세 목댕강 날아간 열세 왕 나 열세 깎아야지 목댕강 루이 16세의 동생이에요. 루이 18세. 루이 16세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루이 17세가 되겠죠. 루이 17세. 루이 17세는 어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루이 18세의 동생이죠. 자, 족보가 이거 무슨 몇 세 나오고 보면 유럽사가 헷갈린다니까요. 자, 가게도 족보를 한번 그려봅시다. 프랑스 혁명 때 목이 날아간 황제 마리 앙뚜아네트의 남편은 루이 16세예요. 루이 16세의 아들 루이 17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 그러면 지금 왕은 누구냐? 루이 16세의 동생이에요. 근데 루이 17세는 벌써 조카가 이름을 썼잖아. 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음 단계인 루이 18세가 된 거예요. 이 루이 18세는 뭘 했냐면요. 그러니까 왕 되기 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도망을 가요.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그 나폴레옹이 쫓겨난 다음에 다시 슬쩍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연합국 측한테 저기요. 제가 루이 16세 동생이거든요. 아, 그렇소? 그러면 너 왕해. 허수아비 왕이지만 왕해.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허수아비 왕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밑에 있던 프랑스군, 한때 유럽 최강의 프랑스군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지금 군 통수권자는 외국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승전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등등의 사바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프랑스 왕. 아무 힘이 없는 루이 18세. 명령을 듣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프랑스 군이라고 하면은요. 옛날이요. 망쳐진 자존심은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안 되나. 그때 나폴레옹이 딴딴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나폴레옹은 신속하게 다시 권력을 잡아요. 루이 18세는 어떻게 됐나? 또 도망을 갑니다. 계속 도망쳐요. 너무나도 쉽게 다시 집권을 한 나폴레옹.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요. 국민들을 환호를 해요. 그렇죠. 우리 프랑스인들은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영어를 왜 모르겠습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파리 가서 영어 쓰죠? 아예 못 들은 척해요. 왜? 프랑스에 갔으면 프랑스만 쓰라 이건. 위위 이다도시 이다시골. 그 자존심 박살난 자존심을 루이 18세는 보듬어 주지 못했는데 딴딴 다시 나폴레옹이 등장을 한 그 순간 환호를 해가지고 다시 집권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연설합니다. 나폴레옹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프랑스 국민들이요. 정말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 황제요. 대프랑스 위대했던 프랑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나폴레옹이요. 그래가지고 다시 10만 대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시 집권을 해가지고 10만 대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이 된 나폴레옹, 이 권력은 딱 100일 만에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의 100일 천하라고 하거든요. 다른 유럽 국가들은 멘붕이 온 거죠. 뭐야, 엘바 섬에 가둬뒀던 나폴레옹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10만 대군을 또 갑자기 또 지휘를 하게 돼? 모여! 야! 다시 모여! 그래서 유럽 각국들은 또다시 반 나폴레옹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나폴레옹의 10만 대군과 반 나폴레옹 군 간의 마지막 혈전, 마지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어디서? 벨기에의 수도인 그 브뤼셀 인근에 있는 워털루라는 곳에서, 지금도 있어요, 워털루요. 붙어요. 1815년 6월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로이센과 네덜란드 연합군 11만 대군과 프랑스,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 10만, 엄청난 수의 대군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프로이센, 네덜란드 세 개 나라의 연합군 11만, 프랑스 나폴레옹의 프랑스군 10만 붙습니다. 어디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벨기에 수도 브뤼셀 남쪽에 있는 워털루라는 곳에서 붙는데, 나폴레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갖고 있던 건 모든 거를 다 건 마지막 전투였어요. 이병헌의 올인 같이. 나폴레옹은 아직까지도 전쟁의 천재였습니다. 나폴레옹. 일단 3개국 연합군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나폴레옹은. 영국, 프로이센, 네덜란드. 나폴레옹은 생각했습니다. 이 세 나라 군대와 한꺼번에 싸우면은 진다. 각계격파로 우리는 물리친다. 먼저 프로이센 군을 고립시키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군대를 보낸 다음에 뭘 하냐면, 프로이센 군이 이 나머지 네덜란드와 영국군과 합치기 전에 딱 그 진행로를 끊어버려요. 지금 당장 가서 프로이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에서 끊어버려. 더 이상 접근 못하게. 알겠습니다. 폐하. 그런 다음에 워털루에 지금 집결해 있던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군을 속전속결로 격파를 해버려. 네덜란드군, 축구만 잘했지, 풍차만 잘 돌렸지, 싸우는 건 잘 못했어요. 또 이쪽은 나폴레옹이 10만 대군이지 않습니까? 워털루 전투. 워털루 전투를 또 이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많지요. 워털루. 나폴레옹 하면 워털루 전투죠. 자, 워털루는 어디 있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 남쪽에 있는 곳이고, 지금도 워털루에 가면은 워털루 전투 기념관과 기념지가 있어요. 일단 나폴레옹은 다가오는 프로이센군을 막아요. 못 오게 막아. 두 나라 정도는 내가 상대할 수 있어. 특히 네덜란드 정도는 내가 박살낼 수 있어. 먼저 네덜란드 군을 전멸을 시켜버려요. 남은 것은 영국군이에요. 이제 1대1이에요. 영국군 대 프랑스군, 프랑스군 대 영국군. 먼저 영국군이 먼저 돌진을 해와요. 영국군의 기병대가 달려오거든요. 먼저. 야, 저 앞에 지금 프랑스군이 나폴레옹, 저 앞에 있는 나폴레옹 맞지? 하하하. 영국군 기병대 출동! 기병대는 말 타고 다니는 그런 부대죠. 영국 기병대가 프랑스 보병을 일단 박살을 내요. 보병은 그냥 걸어다니는 군대요. 그렇죠. 말 타고 있는 기병과 걸어다니는 보병과 싸우면 보병이 지죠. 영국 기병대가 출동을 해서 프랑스 보병을, 맨 앞에 있는 보병을 일단 박살을 내요. 영국 기병대는 신났어요. 신나. 일단 무너지니까 프랑스군이, 야, 이왕 여기까지 치고 들어온 거 앞으로 더 전진이다. 영국 기병대 출발. 근데 프랑스 군 진영 안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영국군 기병대가. 사방이다. 이 프랑스군이네. 아유. 그때 다 이거 보고 있었어. 나폴레옹이요. 그때 나폴레옹은 프랑스 기병 출동시킵니다.
프랑스 말. 여기는 지금 프랑스군 진영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영국군 기병이요. 보니까 사방이 다 프랑스군이네. 그리고 또 사방에서 또 프랑스 기병들이 달려오네. 여기서 영국 기병이 또 전멸을 해버려요. 이때 나폴레옹이 정말로 평생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면 이 정도면 됐다.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전쟁 다시 하자. 왜냐면 나폴레옹은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정말 몸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영국 기병들은 벌써 박살나서 전멸한 상태예요. 이 정도면 됐다. 잠깐 타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전투 개시한다. 알았나? 게다가 또 그때 그 전날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땅이 좀 질퍽질퍽한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땅이 다 마를 때까지 잠깐 전투 스탑. 이게 군사학자들이 말하는 나폴레옹의 최악의 실수였다는 게 뭐냐면 영국 기병대가 박살난 상태예요 지금.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저쪽에는 영국 보병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걸어다니는. 프랑스 기병은 아직 살아있어요. 이때 프랑스 기병과 보병을 출동시켜가지고 나머지 영국 보병을 쓸어버렸으면은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 전투에서 승리한 거기 때문에. 근데 잠깐 쉬었어. 그것도 너무 많이 쉬었어요. 그때 누가 도착했는 줄 알아요? 독일 말을 쓰는 프로이센군이 도착을 하고 말았어. 빰빰. 와. 원래는요, 나폴레옹이 그 프로이센군의 진군을 막아라 하면서 보낸 장군 이름이, 프랑스군 장군 이름이 그루시 장군이거든요. 나폴레옹은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루시! 구시가 아니라, 구시는 썬킴과 닮은 사람이 구시고, 그루시. 참, 그거 보면 썬킴 저와 또 이 구시와 생활 습관도 다 똑같아요. 파란색, 녹색 병 이렇게 모아두는 거. 그 영롱한 빛. 그루시 장군 보고 나폴레옹이 명령을 내리거든요. 너 그루시 출동해서 프로이센군의 진군을 막아라 해요. 그런데 프로이센이요. 이제 그루시가 막고 있어요. 근데 프로이센군이 포위망을 삥 둘러가지고 포위망을 뚫고 워털루 쪽으로 온 거예요. 그루시는 당황을 해요. 앞에 막고 있던 프로이센군이 갑자기 사라진 거죠, 이게. 야야, 저 앞에 있어야 되는 프로이센군이 어디 있냐? 빨리 찾아봐! 야, 저 막아야 되는데 얘 어디로 간 거야? 그래서 무의미하게 그루시 장군이란 사람이, 프랑스 장군이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계속 지금 프로이센군 찾으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가도 안 나오는 프로이센군. 이게 된 거예요. 잠시 쉬고 온 나폴레옹은 당황했어요. 아니, 저 앞에 지금 영국군이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 거야? 영국군인데 독일 말서? 저 누구야? 사령관님,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이센군이 지금 영국군에 합류했습니다. 뭐야? 내가 그루시 보고 분명히 프로이센군을 막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가냐고 거야?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루시가 이끌고 있던 3만 명의 프랑스군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프로이센군을 찾는다고 우왕좌왕 안 하고 빨리 지금 프로이센보다 먼저 워털루에 도착해서 나폴레옹의 군 본진과 합류를 했다고 하면 또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그루시 장군이 이끌고 있던 프랑스의 3만 대군이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우왕좌왕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프로이센군은 워털루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군과 프로이센 대군, 연합군과 다 지쳐버린 프랑스군과 붙어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나폴레옹의 대패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워털루 전투인데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그리고 1815년 6월 22일에 나폴레옹은 또다시 폐위를 당해요. 황제 자리에서 끌려 내려옵니다.
연합군이 저 정말 징한 인간 저거 섬에 가둬놨더니 뭐 지그가 저거 빠져나오는구만. 야, 이제 못 빠져나오게 아주 먼 데다 가둬버리라 해서 어디다가 가둬버리냐면 나폴레옹을 엘바 섬은요 이탈리아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배 타고 나가면 바로 프랑스예요. 저 멀리 보잖아, 멀리 해가지고 남대서양, 북대서양도 아니에요. 남대서양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자, 지금 한번 여러분 지도를 펼치신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의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요 못 와요. 프랑스로. 그냥 거기서 돌아가셔야 돼요. 세인트 헬레나로에 유배가 된 나폴레옹. 억울하게, 본인은 억울하겠죠. 그때 내가 워털루 전투에서 내가 왜 잠깐 쉬자,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쉬고 갑시다, 이걸 왜 했을까? 후회하면서 1821년 51세, 생각보다 일찍 죽었어요. 51세 51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는데, 공식적인 사인은요, 죽은 그 원인은 위암 때문에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독살설이 그렇게 많이 퍼졌습니다. 지금도 1821년에 이제 세인트 헬레나에서 죽었고 1840년에 이제 그 시신을 파리로 가져와요. 파리로 가져와가지고 지금 현재도 파리 군사박물관 지하에 나폴레옹의 시신이 안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털루 전투가요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냐면, 당시 이제 그 영국 측 사령관, 워털루 전투의 영국 측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This is, 영어 썼겠죠. 영국 사령관이기 때문에 This is, 진 전투 다음으로 가장 슬픈 전투는 이긴 전투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만큼 영국도 프로이센도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군사도요. 연합군, 그러니까 영국, 뭐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뭐 네덜란드 등등등, 프랑스라는 이 적국과 싸우기 위해서 국제 연합군이라는 거의 그 중요성을 깨달은 거잖아요. 지금요. 나폴레옹이랑 싸우면서. 그때 처음으로 영국이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요. 국제연합군이라는 표현을 그때 진짜로 만들어내요. United Nations라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UN, 가수 UN 말고 우리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UN이라는 게 이때 워털루 전투 직후에 바로 나옵니다. 영국에서. 이거를 나중에 영국의 2차 대전 때 영국의 총리인 처칠이 국제연합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빌려와요. 워털루 전투에서 나왔던 그 단어 UN이란 말을 그대로 쓰면서 현재 그 뉴욕에 본부가 있는 국제연합 UN을 만듭니다. UN이란 표현은 내가 세계사 그 시험 문제 내면 요거 쓸 건데, UN이란 말이 처음 나왔던 전투는 뭘까요? 1번 워털루 전투, 2번 무슨 시험 때문에 역사 망치는 거야. 시험 아니요. 하여간 이 워털루 전투 이후에 프랑스는 유럽의 병자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려요. 그렇죠. 패전국이니까 당연히 상황이 엉망진창이겠죠. 패전국이니까. 영국은 물론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 프랑스 박살내고 이 연합국을 실제로 이끌었던 것이 영국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솔직히 다 한 번씩 프랑스에게 멸망을 했었어요. 대제국, 나폴레옹의 대제국. 근데 끝까지 망하지 않은 나라, 끝까지 프랑스에게 먹히지 않은 나라 두 나라는 러시아와 영국이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전투, 워털루 전투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연합국을 이끌었던 나라는 영국. 영국은 워털루 전투 이후에 세계 패권을 쥐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식민지들을 그때 건설해요. 그때 만든 것이 그 유명한 홍콩이죠. 홍콩이 영국 식민지가 된 것이 바로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패권, 세계 해양 패권을
쥐게 된 영국 덕분입니다. 이때 홍콩이 영국 식민지가 됩니다. 즉 그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지금 건국이 된 상태지만 미국이 세계 무대로 나오기 이전의 최강 국가는 그래서 영국이었다 이거죠. 또 다른 승전국 프로이센도 이때부터 뭘 준비했냐면 썬킴의 세계사 완전정복 거의 첫 부분일걸요. 2년 전에 1871년에 프로이센이 주도하면서 독일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맨 앞화 1차 대전 배경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한 38개의 도시 조그만 국가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나폴레옹이 박살을 내놓은 상태예요, 지금요. 이거를 나중에 프로이센이 다 하나의 독일로 통일하는데 그 탄력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예요. 워털루 전투에서 프로이센이 참전해서 승리한 이후에. 하여간 루이 18세는 또 해외로 도피했다가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박살나서 또 세인트 헬레나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귀국을 해요. 안녕들 하셨습니까? 아이고 건강하시죠? 아이고 저 루이 18세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또 영국, 프랑스 등등 반 프랑스 세력한테 잘 보여가지고 아니 나폴레옹이 끌려갔다고 하는데 그 왕자리 제가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루이 18세가 또 허수아비 왕이 돼요. 실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허수아비 왕인데 눈치 보면서 영국, 프랑스 자기 왕 시켜준 나라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한 거 있어요. 요거 했어요. 뭐냐? 왕당파라고 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해외로 도망갔던 귀족들, 왕 밑에서 일했던 귀족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당시 기득권 세력들, 도망갔던 귀족들도 싹 몰래 슬금슬금 다 귀국을 해요. 돌아와 프랑스로 돌아와가지고 이 귀족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돌아와서 다시 권력을 잡아요. 왕은 지금 왕인데 루이 18세가인데 돌아와서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혁명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고 앞으로 배울 것도 없어.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해요. 혁명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 이 왕당파가 쫓겨났던 이 왕 밑에서 일했던 루이 16세 밑에서 일했던 왕당파가 다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뭘 하냐면 나폴레옹 밑에서 근무를 했던 군인들은 무조건 다 처형시켜버려요. 너 나폴레옹 밑에서 일했지? 당당하게 그랬다고 해요. 그렇다. 난 나폴레옹 황제 밑에서 일했다. 죽여! 땡강 이런 식으로. 즉 뭐냐? 공포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출판 금지, 집회 금지. 그런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또 법을 만들어내는데 무슨 법이냐면요. 세금 많이 내는 시민은 투표 2번 할 수 있다. 이게 웬 개판이냐고요. 그리고 비밀 경찰까지 만들어요. 다시 돌아온 귀족들이 왕당파가 비밀 경찰 만들어가지고 야 가서 우리 뒷담화하는 애들 다 끌고 와서 다 고문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혁명을 일으킨 애들 말이야. 이게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교육이 아무나 선생 하는 게 아니야. 신부님만 선생 교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정말로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수 카톨릭이 교육을 장악하게 만들어요. 이 진보교육 안 돼. 진보교육 하면 애들이 머리가 이상하게 된다니까. 교육은 보수적이어야 돼. 선생님은 신부님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 1824년 루이 18세도 나이가 들고 이제 병이 좀 있어서 비실비실했거든요. 나이 많고 병이 있었던 루이 18세가 1824년 사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왕이 될까?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